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기로했었습니다. 이번 대선 유력 주자 이재명. 그는 단순한 후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이재명 후보 개인이 아닙니다. 그를 둘러싼 권력 구조 전체입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사유화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했습니다. 그 결과 당내 친문계, 비이재명계, 86그룹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더 좋은 미래, 무게파 비명 국회의원들은 입을 닫았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내 비판 세력은 모두 사라졌고 당내 견제도 반대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후보만을 향하는 단일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초기보다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우파는 붕괴하였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등의 삼각 구도로 치열한 내부 경쟁을 하였기에 절대 권력이 아니었지만 이번 대선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삼권 분립의 붕괴입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이미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일방적으로 기울었습니다. 만약 이번 2025년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처럼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정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여대 야소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여대 야소를 넘어서 입법부의 수직적 종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 한 축의 사법부 역시 결정적 순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되며 이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만약 대선 이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실형을 살게 될지라도 대통령 형사상의 소출 금지 특권 때문에 그의 처벌은 유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일더라도 여대 야소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반대를 선언한다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에 하나 가결이 난다 한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언급했듯이 대선 이전 문제를 근거로 한 탄핵에 소극적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중요시하는 원칙 중 하나인 삼권 분립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재명 행정부를 온전히 따르는 제22대 국회, 입법부, 이는 삼권 분립에서 두 개의 축이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사법부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치적 현실에 따라 움직이기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즉 입법, 행정, 사법 어느 하나도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셋째, 우파의 몰락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우파는 더 이상 유의미한 대항마가 아닙니다. 사실상 무주공산의 정국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시 유의미한 견제와 의제 형성을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그가 원하는 정책은 대부분 별다른 저지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우파의 몰락은 좌파의 입법, 행정, 프리패스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정치적 무지와 포퓰리즘입니다. 그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금융 질서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언급이며 해외 전문가들도 위험한 포퓰리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그는 인플레이션 유발형 경제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과 돈 풀기 외에 별다른 유의미한 경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극히 자극할 것이며 부동산은 더 뜨겁게 달아올 것이고 서민 경제는 파탄날 것입니다. 다섯째, 외교 노선의 문제입니다. 그는 미중 사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친중 행보로 볼 것입니다. 이는 한미일 안보 동맹의 분열을 초래하고 동맹국 미국과 일본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동맹국의 신의를 잃는 것은 더 큰 가치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 정책의 부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강탈 외교와 화전 양면 전술을 이용해 일방적인 이득을 취한 뒤에 배반 행위를 통해 협정이나 회담 이전의 형태로 원상복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어떤 유화책도 협박과 도발로 되돌아왔으며 이는 대부분의 동맹국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햇빛 정책의 부활은 국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린 이재명 대통령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하고 견제 장치가 없는 절대 권력자의 등장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라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정책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실수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에 끝없는 토론과 토의로 정책을 저지하고 견제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사법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통제 불가능한 권력의 탄생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 부패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침식시키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위기에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번 대선 과정 중 무너진 야권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주의의 균형을 회복할 90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숙청당한 계파들이 다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집권 여당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 이 상황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비판, 언론의 감시, 지식인의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꽃은 투표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수는 끝없는 비판, 통제, 토론과 토의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점이며 폭주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자보다 그를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상권 분립이 붕괴하고 견제 장치가 사라진 구조 자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